그런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재에 나왔죠. 재판관이 어떤 걸 물어봤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영두 재판관과 한덕수 총리의 질답입니다.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다.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 어떤 때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그러면은 대개 그 물으신 분이 결국 회의 개회도 없었고 폐회도 없었고 안건에 정확한 제기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점. 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와 관련해서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증언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시에 야당의 29건의 연쇄 탄핵 발의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탄핵 29건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핵 정지된 분들을 빼고 나면 16인입니다. 이제 거기에 두 사람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웃돼 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증인은 200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명백하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감,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야당의 예상 삭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야당 단독 삭감 통과는 처음 있는 일이다. 검경활동비 삭감으로 범죄 수사 지장, 법무부 예산 없어 청소도 각자 해결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라며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절차는 미흡했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호소를 한 셈입니다. 김근식 기자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가 조곤조곤 있는 그대로를 지금 쭉 얘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대통령의 계엄을 총리로서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느꼈던 굉장히 다급함과 그 무게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29건의 야당의 탄핵 발의, 2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가 없어진다. 이랬던 적은 없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으니까. 예산 삭감도 하도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법무부 어딘가에서는 청소도 자기들끼리 한다. 자, 이런 문제, 한덕수 총리가 이런 문제를 쭉 국무총리로서 얘기한 이유와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래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결정하게 된 국무회의가 절차와 요건을 지키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참석했던 많은 국무위원들이 다 수사기관에 가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고 일정 정도는 대부분 일치된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도 실체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로서 요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헌재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요. 다만 그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헌재에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건 내리는 거지만 그와 별도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29번의 줄탄핵 그리고 줄특검 그리고 예산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야당의 어떤 횡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또 국무총리인 본인이 정말 국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국정이 마비될 정도였다는 것을 아마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유언 위법한 것이었느냐. 그래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 정도가 돼야 되느냐는 그걸 따지는 상황에서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과 내용적인 실체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별도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라는 또 하나의 야당의 독주와 행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쳐다볼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러나 헌재는 야당의 행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유언 위법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저는 5월 3월 중순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탄핵이 결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탄핵으로 이끌게 되어 있는 원인 행위로서의 야당의 독조 행포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또 평가와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김영주 의원님. 줄탄핵, 줄특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12월 10일입니다. 그 제가 대통령께서 차라리 비상계엄을 12월 10일 날 했으면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안을 감액 통과할 것 같으니까 계엄했다. 이건 설득력이 떨어져요. 지금도 말씀한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안 삭감을 강행한 민주당도 저는 바보짓을 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대통령이 그런 이유를 그 뒤에 증명시켜주는 그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증을 시켜줬다. 그렇죠.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그럴 것 같다는 것으로 계엄한 게 정당성이 없는데 그렇다라고 증명해 준 민주당은 뭡니까? 왜냐하면 12월 3일 날 계엄 있었는데 10월 10일 날 결과를 증명시켜줘요. 예산안을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해서 야당 단독 예산을 그리고 상임위에서 다시 올린 걸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총리 얘기는 그 뒤에 결과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민주당도 네. 사실 할 말이 없다.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위대하고 큰 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멋지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사건이 터졌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선진적인 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있고 그걸 다 종합해서 헌법적인 절차와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거대 야당의 29번의 어떤 연쇄 탄핵 그리고 예산안 단독 삭감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에 있어서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만 제동 걸면 다인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국회에서 그런 비슷한 그 개헌에 관련된 토론이 있는데요. 미리 연대 박명진 교수 원고를 봤더니 국민들이 그 국회가 통과한 예를 들면 탄핵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29번의 줄탄핵을 그대로 지켜봐야 되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런 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환하는 부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예 날짜를 정해서 국회가 통과시킨 말도 안 된 정말 국회에 통과된 법안 중에 10%가 위헌적 법안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리하는 걸 국민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발의, 국민 소환, 더불어서 국회가 통과한 그래서 양원제 얘기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줄 탄핵을 하면
상원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거나 국민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걸 지나치게 한 정당이, 물론 뭐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니네들은 도저히 우리 민주적인 어떤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쳐내는 것이고, 뭐 선거라는 과정도 있지만 그런 정당에 대한 다양한 어떤 국민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역으로 대통령께서 무작정 비토크라시라 그러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지나친 거부권도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논의하자. 그럼 저는 지금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예. 여당 소속 의원이시니까 그 거야의 29번 탄핵안 발의와 예산안 삭감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심정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또 젊은 열정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야당의 행적을 느꼈을 때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87 헌법 체제가 종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87 헌법 체제 자체가 불완전한 타협 체제였습니다.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의 합의제 관행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해 왔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사실상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국회 선진화법을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2012년 이전,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통과되기 이전에는 본회의 날치기 통과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다수당이 그냥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거죠. 근데 2012년에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가 본회의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합니다.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을 때만 의장의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임위에서 합의의 관행을 그대로 놔뒀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무기한 방지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에서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물론 다수당이지만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인 거예요. 그렇군요. 관행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야당은 조금 전에 그 대통령 거부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썼던 22대 국회에서 썼던 법안들 보면 하나같이 야당이 본인들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서 상임위 날치기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날치기 통과시킨 다음에 본회의 상정시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의회 전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행정부를 압박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이 상권 분립을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다 장악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결국에 국회의 합의제 관행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깬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했다. 맞습니까? 그 관행을 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87 헌법 체제에서 국민들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국내 의결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의 반박도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이니 보완이 필요했다라는 대통령 측의 반박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니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이 유지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헌재가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내란이라고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투입하고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통제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증인께서도 설명하고 잘 알고 계시듯이 경찰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당연히 해야 할 경비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 내란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장시간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무렵에 증인한테 6번 전화한 것이거든요. 그때 증인한테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증인한테 혹시 국회를 단전하라거나 또 무기나 수갑 등의 장구를 사용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건 뭐 공소 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조사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맞죠?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대통령께서도 오늘 우리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또 모인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기성세대와 또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의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힘을 좀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의 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빨리 직무에 복귀하겠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한 건데 오는 25일에 헌재는 탄핵심리 최종 변론을 갖습니다. 오늘 25일 11차 변론 기일이 최후 변론이고요. 2주 후에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럼 3월 중순이 선고되고 기각이 되면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직무 복귀.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될 경우에는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헌재가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5월과 6월에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